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숙인 왜 길어졌는지,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관들은 어떤 의견이었는지, 조기 대선 국면은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인호 전 의원, 김승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인호 전 의원님 죄송합니다. 자,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판결문을 22분 동안 낭독한 끝에 발표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자 먼저 김승대 변호사님, 이제 검사하셨고 또 헌법연구관을 하셨고 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었는데 이제 뭐 실전과 학문을 두루 겸비하셨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예. 오늘 선고문 뭐 쭉 22분간 보셨을 테고 또 조금 전에 주문도 들으셨는데 이 선고문 이면에 담긴 재판관의 어떤 속뜻 이런 것들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사건 결정은 헌법 법리적으로 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네. 또 자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떤 법적 지식 없이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그 이면을 제가 이제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 이번 사건은 지난 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경험을 했지만 예. 그때와는 달리 이 어느 개별적인 헌법 규정들 위반을 하나씩 따지는 네.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사건은 우리 헌법 체제 전체, 입헌 민주주의 헌법 전체에 대한 타격이고 어떤 침범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헌법 이론적으로는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뭐 헌법 재판관의 이제 결정 이후에서는 그와 같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쿠데타를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을 잘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그 특별히 눈에 띈 부분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요? 네, 헌법재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법 수호 절차, 또 헌법의 회복 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주목될 수 있는 내용은 그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즉, 민주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통령의 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이라는 게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그 모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극도로 절제하고 헌법과 법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폭력으로서 무력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민주공화정의 근본상 전혀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단호하게 설명을 했고요. 예. 한편으로 민주공화정이라는 것들은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과 그 집단의 임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서로 다르고 갈등하고 늘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설정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서로 움직이고 해소하는 것이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들을 굉장히 엄정하게 판결했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께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 탄핵 소추부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렇게 대충들은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그런 참 암울했던 3년여 시간이었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현재 심판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는 그런 상당히 예.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저는 집권당의 국민의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또 한 4개월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전 세계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으로서는 상당히 후퇴한 그런 모습에 대한 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예. 오늘 현재 이 심판 결과를 무조건 저희들이 또 승복하고 네. 앞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네네.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통치 행위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통치도 정치의 밑바탕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통치는 위험해지거든요. 예, 예. 그런 타산지석의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인호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제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 국론 이제 분열상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 하는 그런 사법적인 헌법재판소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회에서 소추한 모든 요건에 대해서 소추 요건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졌다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든 반대했든 간에 다 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포고령의 문제라든지 또 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침탈한 문제라든지 또 정치인 체포라든지 또 대권의 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든지 또 절차상에서 흠결이 있었다는 그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다 인정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특히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더 중대하다라고 예. 이제 판단한 것은 지금 거의 한 넉 달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과 아울러서 환율 불안이라든지 특히 한미 FTA가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든지 또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서 또 부과한다든지 지금 한미 간에 무역만 하더라도 경제 협상에서 지금 정상적인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 미국의 책임 있는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그 마비된 리더십 예. 이것을 정상적인 국정 회복을 통해서 정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국익을 수호해야 된다 네네. 하는 그런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예. 국민들에게 보내준 메시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KBS에서도 특집으로 한번 다뤘었습니다만 이제는 분열해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임기 도중에 탄핵된 경우에 경호 같은 예우랄지 형사재판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되는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통령 애우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법률에서 임기 중에 탄핵으로 파면이 된 경우에는 애우를 전반적으로 박탈한다라는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전반적으로 박탈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비 또는 경호가 약 10년 정도 유지되는 것들은 10년 정도. 네, 그것은 있는데요. 그 외에 모든 전직 대통령 애우가 박탈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 김승대 변호사님께도 짧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실 변론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평이나
이 선고 기일 과정이 이렇게 길어졌나 하는 거여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결과가 그래서 좀 갈리는 건가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전원 일치 나왔단 말이죠. 간략하게 이 길어진 이유가 뭐였을까? 과거에 헌법재판소 연구관 분들도 이제 지휘를 하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예, 선고가 예상외로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분분했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선고가 실현되고 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조금 늦게 선고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일찍이 위원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재판부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가 원래 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인의 재판관이 더 충원됐습니다. 네. 8인이 되고 또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헌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차치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지금 이와 같은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그 판결에 불만이 있는 측에서는 지금 재판부가 불법적인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관해서는 먼저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반박의 여지가 없게 해놓은 다음에 말하자면 재판부를 먼저 확실히 적법성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선고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먼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재판관 미임명 관련해서 그 권한쟁의 사건에 네.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해서도 이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3월 말이 지났어요. 그런 선고가 있고 난 뒤에는 또 일반 사건 선고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권익을 그것을 위해서 희생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선고하자 이랬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러 선고 일정이 겹치고 이미 준비는 되었다고 보는데 그 된 선고를 4월 초에 하는 것으로 넉넉하다,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시기를 잡아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사실 되는데 네. 우리가 너무 추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의견 차로 옥신각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런 진통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4월 초 일반 헌법 판단도 필요한 것 고려해서 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사법심사 대상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그 마지막 부분이 있네요.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이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네. 이 판단 배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판단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력이란 것도 대통령이 권력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서 위임한 권한을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잠깐 맡아서 위탁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라는 것은 왕이나 네. 통치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권한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위임을 받았냐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권한의 행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민주공화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적인 한계를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헌법과 법 질서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대통령직이라는 권한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한 이제 그런 선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도 있었지만 아니다라고 오늘 재판부가 또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 사안을 언급하면서 적법하다, 적법 요건이다라고 인정을 또 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는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이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 측에서 네. 아주 강력하게 이제 지금 12월 3일 조치의 정당화를 위해서 주장을 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네. 수많은 탄핵 소추가 야당 다수당이죠. 예. 측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고, 이렇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위 공무원들을 다 그냥 직무에서 배제시켜 버리면 이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위기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2월 3일 사태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너무 이제 자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의 권한 내에서 행해진 조치들이었어요. 네네. 그러나 뭐 거기에 대응한다고 한 이 12월 3일의 행동은 완전히 우리 헌법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침범하는 그런 내용을 그 헌법의 담장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네네. 헌법재판소의 아까 선고 취지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의 여러 조치가 헌법의 그거는 틀 안의 일이고, 뭐 그 점에서 이 헌법재판소가 네네. 그 점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의견은 좀 다르실까 싶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줄곧 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계속 탄핵을 위한 탄핵을 해서 마비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작년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졌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여소야대 정국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도 여소야대 정국을 흔히 말하는 뭐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또 국회와 대화 소통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네. 해결한 것이고, 뭐 과거에 이제 정치권의 사례는 주로 그런 식입니다. DJ 같은 경우도 여소야대 정국을 DJP로 돌파를 했죠. 그런 식이었는데 작년 특히 4월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정국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상당히 좀 심할 정도로 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좀 대통령의 정무 기능이 그동안 뭐 여의도 뭐 정치를 좀 이게 뭐 좀 등한시했다 하더라도 이걸 네네. 다시 소통을 복원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할 거는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단할 거는 판단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예우하고, 또 그분들이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수에 대한 협력 협조를 잘 구해내야 되는데, 이걸 좀 너무 무시한 그런 이 통치권 행위에 대한 사실상 오늘 헌재 심판이 그냥 거의 퍼펙트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뭐 다만 이제 교훈은 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부여한 절대 입법 권력이 상당히 절제된 가운데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면은 좋지 않겠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야당 대표를 좀 소홀히 대하고 또 대화 소통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일당으로서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 권력이 이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대결의 장으로서만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즉 정치를 실종시킨 것은 네. 이거는 민주당도 대단히 큰 실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부연은 제가 다음 질문 좀 드리면서 최 의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쟁점별 판단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지금 뭐 말씀 쭉 들어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또 목적성 차원에서도 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태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행위로 좀 풀었어야 될 문제가 통치 행위에만 국한된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인호 의원님, 지금 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도 좀 봐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절차적 요건이 위반됐다 이런 비판과 판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계엄의 헌법적인 절차와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정한 것이죠. 예. 우선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뭐 누구나 다 뭐 알다시피 계엄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부서가 있어야 되고 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데 네. 어떤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부의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연히 부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서 행위도 없었다 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번이나 물었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12번 물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물은 것이 과연 절차를 지켰는가 하는 부분에서 명백하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중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것이고요. 네네. 또 요건과 관련해서도 김성태 의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정상적으로 국회가 헌법적 권능에 따라서 탄핵도 소추했고 또 예산도 삭감한 것인데 또 문행배 대행은 당시에 계엄을 내릴 당시에는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 1명이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국정의 마비다라고 해서 비상사항이다라고 간주해서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네네. 그것은 입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네. 대통령의 경고성, 평화적 계엄 이런 그 호소성 계엄이라는 그런 궤변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절차와 요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예. 라고 한 것인데 사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하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와 다시 만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힘드니
야당도 좀 도와주시고 또 총리도 한번 추천해 주시고 또 개헌이 필요하므로 서로 상생 협치해서 국가적인 난제와 여러 가지 또 국가적인 중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자라고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즉 계엄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풀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다 예. 하는 점을 아울러서 헌법재판소가 네네.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승대 변호사님, 그 조금 전에 그 헌재 소장 대행이 쭉 이 문장을 읽을 때 어투가요. 뭐 위반했다, 어쨌다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식의 약간 꾸짖는 투로 느껴지긴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판단 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 심경이 네.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를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 뭐 판결 결정문에 원래는 판단만 실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이건 정말 대통령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도저히 못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같이 결정문에. 표출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1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포고령 발령 자체가.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해당하는 것들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정문에 담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고령 발령 역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데, 김성태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요건 절차도 또 중요하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게 경고용이었고 이게 뭐 계몽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계엄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을 펼쳐 나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이 비상수단을 이렇게 쓰고자 했던 것이지, 막상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이 뭐 정치, 사회, 언론 뭐 모든 걸 통제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그렇게 가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뭐 이게 헌법에 그렇게 뭐 경고용 계몽하라고 이렇게 또 대통령 통치 행위가 일부 허용되는 그런 헌법과 법률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옹색한 것이고, 어떤 경우든 국민들의 그 기본권 이걸 제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헌법이 대통령의 그 통치 권력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기초가 되는데, 그 헌법과 법률을 초과한 그런 대통령의 통치권한 행위는 대려 거꾸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네. 이 자체를 갖다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또 말살하는 그런 행위로 갈 수 있는 위험한 통치 행위다. 이렇게 최종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입장도 그렇고 또 뭐 보수 우파 진영의 지청에서도 저걸 가지고 시비 걸릴 수는 없다고 저는 뭐 봅니다. 보충 이견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그리고요, 오늘 탄핵 심판 선고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위헌이다 판단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리하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그럼 받아들인 것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향후에 내란죄 관련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정에 따르면은 결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적인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했다는 것,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의 헌법기관의 무력화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상 결정 이유에 담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특히 헌법에 따라서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헌법으로서 제한적인 권한을 갖지만 또 중요한 대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무력으로서 침탈하는 것들을 우리 헌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위반 행위가 굉장히 중대한 파면의 이유라는 점을 설치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헌 위법성의 중대성에 있어서 민주 정치에서는 늘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치적인 적대 혹은 적대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무력을 동원한 체포 시도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란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과 이런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때린 이런 결정의 결론이 네.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재판 절차긴 하지만 결국은 충분하고 고뇌에 찬 심리들이 이루어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특히나 하급심 1심, 2심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진술들과 신빙성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일부 있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곽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뭐 오염됐다, 회유됐다, 오락가락한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일관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탄핵 심판 과정들을 계속 봤지만은 변론 과정에서 명확하게 체포 지시를 했다,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들을 검찰에서 조서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령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진술하고 증언한 사람들은 이제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이었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그렇다면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면 되는데 다 그 이진우 사령관이나 나머지 사령관들은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예. 했다는 점에서는 결국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아주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할까요? 경찰이 가면 됩니다. 네. 수천 명의 병력들이 이미 있었는 상태고요. 소위 말해서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갑자기 긴급 전개돼서 본청 안으로 깨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경비를 위해서 갔다면은 문 앞에서 지키면 되는데 외부에 대해서 지키는 거라면 왜 유리창 깨고 들어갔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언에 대해서 그 증언의 하나하나에 대한 다툼들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시체적 진실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참고로 곽 전 사령관은 오늘 보석이 허가돼서 오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직원들을 체포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시도, 의혹도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됐는데 선고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예, 최인호 의원님, 이 사실 선관위의
군 병력이 대체 왜 갔는가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단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영장 없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군을 동원해서 침탈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예. 라는 것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망령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저런 중대한 그 침탈이 있었고, 특히 서버를 확보해서 뭔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조작해내려 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을 구금해서 뭐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은 야구 방망이라든지 고문 네. 도구 등을 이용해서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조작하려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내란 수사에서 핵심적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장 없이 선관위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또 영장주의 위헌뿐 아니고 독립된 선관위의 영역을 침탈한 것은 위중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한 것이고 예. 사실 저도 뭐 선거를 6번이나 치러봤습니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제가 694표 차로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표차로 졌습니다만 저는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왜?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투개표 참관인들 또 실시간으로 개표에 나가 있는 우리 쪽 사람들이 선거 캠프로 다 알려주고요. 예. 거기 각 지역의 선관위마다 다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또 중앙선관위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요즘 그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그런 그 망상으로 저런 그 계엄을 내려서 선관위까지 침탈할 수 있느냐. 도대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계엄을 내린 것이다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네. 앞으로도 많은 점검과 또 뭐 일부 하자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사실 작년 총선 전에 국정원에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중대한 하자는 없다라고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 하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네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림으로써 예.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대 변호사님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한 부분도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요시에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하면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해서 법조인 위치 확인을 지시했다는 것은 현직 대법관의 압력을 받게 해서 사법 독립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정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뭐 당연히 미연이죠. 그런데 이 판결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여러 쟁점들을 쭉 짚어 주셨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 사항들을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결국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요건, 예? 그걸 충족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뭐 요건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입니다. 네. 이거 솔직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뭐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 중일 경우에 너무 급박하니까 그 지역을 군사령관한테 맡겨서 지금 그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헌법 질서는 정지되는 겁니다. 그 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헌주의가 어디 있어요? 먼저 국가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때 쓰이는 것이 헌법 77조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그날 12월 3일 날 적용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런 전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비상 계엄은 이제 그 위헌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것이 그럼 70조 위반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이것은 입헌주의 자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입법부를 제외하고 사법부와 뭐 행정부의 모든 권한이 군사령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질서 전체도 정지되고 그 헌법 전체가 정지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 효과를 주는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위헌이라 해야 되겠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그 지금 쟁점에 나와 있는 조치들을 취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헌법 판단은 요건을 충족해서 못했으니까 나머지 모두 위헌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관위에 군이 들어간 것은 이미 그것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재판관들은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미 판단은 끝났습니다. 예, 예. 거기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판단을 할 때 헌법적으로 볼 네.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중에 특히 두드러진 중요성을 가진 것이 국회 침범이에요. 국회 군을 동원해가지고 침범한 행위 이것만이 특별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 문제를 차치하고 그럼 좋다.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위헌성이 어디서 제기가 되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헌법에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군사령관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의 업무는 엄밀히 말하면 입법권이 아니고 행정권의 일부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비상계엄이 제대로 발령이 됐으면 거기에 군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그 사법부도 말할 것도 네네. 없고, 아까 그 판결 이후에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헌법재판소도 사법부니까 예. 자기들에 대한 그 직접적인 권한 침해를 획책하고 있다 하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법부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 입법부는 가사 예.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해가 제대로 발령됐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군사령관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런데 입법부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게 입법부 점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다투어지고 있지만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입법부 권한 침해예요 지금. 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이 사건의 위헌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징표다. 이게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나머지들은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컨대 아까 절차 네.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그거는 막 가사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앞서 말한 두 가지 요건만 잘 충족되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싶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처리한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탄핵 소추서의 80%를 쳐내는 것이다 했고 또 여권에서도
정작 올라갈 때는 의결은 그렇게 해놓고 올라갈 때는 그걸 빼버리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 다시 재의결을 하든 이건 폐기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철회하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될 당시에는 이제 내란죄의 그런 실제적 사실적 관계가 그대로 다 명시가 돼가지고 헌법기관 개개인인 국회의원들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내용 그대로 이제 헌재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재 이제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기일 때 이걸 국회 탄핵 소추팀과 헌재 간에 헌재 이제 심판에 이걸 좀 조속하게 진행한다는 그런 뭐 절차적 차원에서의 좀 간편성을 취했겠죠. 네네. 근데 그걸 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나 본인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이걸 판단한 부분, 또 아울러서 이제 만일 그렇게 해서 이 내란죄 부분을 드러냈다 그러면은 헌법기관 개개인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재의결을 해야만이 이 한마디로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헌재 심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네. 이 주장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뭐 헌재 입장에서는 그도 전원 일치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심상 비상계엄의 실제적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부 뭐 쉽게 말하면 형사 재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네네. 뭐 거기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는 헌법적인 법률 위반 사항만 보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걸 가지고 그걸 각하 사유로 네. 그래서 이제 5대3 흔히 말하는 그 되도록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걸렸다는 건데 그걸 오늘 뭐 헌재가 저렇게 뭐 판단한 이상 더 이상 저 문제를 가지고 예. 뭐 시비를 걸 부분은 아니라고. 김성훈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결정문에 언급돼 있는 대로 기본적 사실관계만 동일하게 유지되면은 뭐 법조문을 좀 바꾸든 뭐 소추 사유가 좀 빠지든 이런 건 크게 중요치 않다. 본질이 살아있으면 문제 그 얘기죠.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언어가 중요하다고 예. 얘기합니다. 이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로부터 온다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내란죄가 철회된 적은 없습니다. 즉 이렇게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소추 사유가 갑자기 바뀐 적은 없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네. 이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별히 다투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행위, 내란 행위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대하게 파면할 만한 사유라는 소추는 있었고, 예. 근데 이것이 형사적으로 내란죄로 확정이 되려면 형사 절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를 여기서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번 결정에도 이유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법률적인 표현이나 그 법적인 적용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든 판단을 재판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소추 사유를 철회했다거나 없앴거나 변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최인호 의원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이 계속 논란이 됐었지만은 오늘 어떻게 보면 결정문에서 정리가 됐고 지금 부연해 주신 것처럼 뭐 일부 의문들 논란들이 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 문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해더라도 그것도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초에 올렸던, 소추했던 것의 정신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당연합니다. 예.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을 때, 즉 내란 행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내란죄라는 그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네네. 동일성의 훼손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새롭게 국회에서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소추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그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두세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로 상당히 각하 의견을 내보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또 이렇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보충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전원일치로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명백한 절차에서도 부합된다라고 본 것인데 실제 저희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소추위원장을 할 때도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위중한 헌법 위반을 따져서 그 직위를 파면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재판이지, 즉 행사재판처럼 아주 세세하게 내란죄를 따지고 어떤 것이 어떤 죄가 내란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행량을 정하는 일반 행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네. 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의 당시에 11개 제목에 대해서 상당수를 뺐습니다. 다만 헌법적인 위반, 국헌 문란의 위중성과 관련된 소추장을 다시 변경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국회의 새로운 소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 그 이제 탄핵에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또 판례들도 저희들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가 국회 절차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전원일치로 소추 측의 입장이 네. 정당했다, 절차를 밟았다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후에 여야 모두 신속하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국 고위 참모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을 조금 전에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동안의 국정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도 파면 후에 국정 안정 필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혼란 수습 또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부분도 밝혔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무역 혼란도 있고요. 경제 상황이에요. 지금 조기 대선 국면까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아닌가?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 한번 쓴소리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게 탄핵 정국에서 이제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배출한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탄핵만은 이제 피해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성 좀 우파 지지층들 중심의 그 여론이 당을 지배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파론에서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파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60일 안에 이제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에서 자유우파론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다면 이제는 파면됐기 때문에 이거 중도 확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뭐 당의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변경 수정해야 되죠. 네. 그러려면은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 흔히 말하는 호가 호위 세력들이 당을 주도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성하고 쉽게 말하면 패족으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더 사죄하고 낮게 엎드리면서 뭔가 이제 큰 자성과 성찰 속에서도 질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큰 변화의 몸부림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아주 짤막한 입장은 놓지만 그 입장을 가지고
선거 때 양 진영 간, 특히 양 진영 간의 이 지리한 싸움을 지켜본 이 중도, 그러니까 합리적 객관적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거부터 볼 거예요. 네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뭐 천상천하 이화 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아마 대선 후보 경선 그런 민주당 내에 뭐 정치적인 행위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 이재명 대표는 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 반성 그 토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 거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뭐 정말 또 이 탄핵 정국을 또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조기 대선을 뭐 외치고 국민들에게 다시 우리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측면에서 예. 민주당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정말 뼈를 깎는 성찰과 아픔이 있어야만이 아마 국민들이 그래도 눈길을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제 있었던 그 재보선에서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많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집권당 국민의힘이 너무 그냥 이 강성지청 그런 흔히 말하는 극우적인 목소리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특히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올라타서 그냥 올라탄다는 표현을 뭐합니다만은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자신의 정치적 어떤 미래를 담보하고자 했던 그 목소리가 너무 셌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확장을 위한 어떤 당의 건강한 균형성이라는 게 상실돼 버렸어요. 이게 엊그저께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 탄압. 거제 시장이라든지 최인호 의원 계시지만 부산시 교육감을 어떻게 가장 지지 기반이 강한 그 부산에서 그냥 진보 교육감한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냐. 네네. 심지어 분당의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도 뭐 흔히 말하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우리 경기도의원이 그냥 민주당 의원에게 잃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게 중도층을 상실한, 중도층을 잃어버린 네. 선거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헌재 탄핵 심판 선고 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긴급 입장 한번 들어봤고요. 속보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전해왔습니다. 오늘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시작됐다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 대선 날짜가 지정될 것인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고요.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결정문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결 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고 야당 반대로 정책을 시행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타개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긴 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방법이 옳지 못했다라고 뒤에 얘기는 했습니다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라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뭐 흩어진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 네. 통합의 대전기를 이제는 이제 여당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없어짐으로써 여당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제1당의 정치적인 책무 또 역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막중해졌다 봐야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립과 반목의 정치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더 주도적으로 정치가 상생하고 협치하고 그래서 민생을 우선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합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우선 이제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개혁을 합의해서 입법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산적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또 한미 FTA나 미국의 통상 압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이런 것을 빨리 제1당으로서 이제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 또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과도 대화의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여야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쿠데타를 통해서 강압 통치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거꾸로 다시 정치의 복원, 상생 정치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된다 네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낳는 국회 또 전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예. 또 국민 대통합과 관련해서도 정치 보복의 금지라든지 실제 제1야당의 대표지만 끊임없이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무리한 기소, 또 표적 수사, 또 기소 남발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적당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에 대한 금지 그런 선언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또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요.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늘 기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네 분께 좀 공의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우선은 김승대 변호사님, 지금 분열과 갈등을 멈추자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이 내용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쭉 비상계엄 이후부터 탄핵 전국까지 또 오늘까지 지켜보시면서 정말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미래를 향해서 어떤 부분을 정치적으로 또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뭐 헌법학자니까 예. 헌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헌법이요, 다수당 측이 그 정권을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면이 되면 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협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헌법이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늘 그랬지만 예. 우리 헌법은 여소야대의 국민이 되면 대통령제의 성격이 바뀐다. 그래서 뭐 총리를 임명할 수도 없어요. 야당 협조 없으니. 그래서 총리 정도는 야당 인사에게 그 선택을 맡기고 말하자면 프랑스의
이원적 집정부제와 같은 형태로 국정을 운영해야만 된다는 국민의 요구다 그것은. 예? 그랬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협치를 하는데 굉장히 부족했다고 나는 봐요. 전혀 안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헌법 위반에 가까워요. 저희 판단으로는 우리 헌법은 이제 여소야대와 그 반대의 경우 다수당이 집권을 한 경우를 전혀 다르게 국정 운영이 되기를 요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윤 대통령의 잘못이 나는 컸다고 보고 네. 지금 오늘 이 판결 선고에서 12월 3일 군사 쿠데타를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판결 내용 중에 꾸짖는 어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처음 그 조각을 할 때부터 야당에 대한 협치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고 네. 그다음에 총선에서 다시 졌으면 진짜로 그래 했어야 됩니다. 그때 거의 내치는 야당에 줬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폭발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의 구조가 이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행동으로 그런 이제 식으로 나올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헌법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내용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잠깐 폐쇄됐었죠.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폐쇄 또 무정차 통과는 오후 4시 32분 조금 전에 오후 4시 32분으로 종료됐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변호사님께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근래 이제 분열과 갈등 요소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행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요. 네, 제가 원래 잘 흥분을 안 하는 편인데 처음으로 이제 생방송 중에 흥분했던 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였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인류는 언제나 이제 정치적인 갈등을 벌여왔고요. 그 예. 갈등은 사실 역사적으로 대부분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정이 있는 것이고 또 사법부와 법치주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폭력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다툼과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문에서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예. 그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데 가장 뛰어난 정치 체제이다. 이 문장을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사법부라는 거는 자정장치와 거기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총체적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웠던 거는 이 헌법 질서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반한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 헌법 질서 속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판사들에 대한 공격과 압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점. 그 점에서 저는 이런 제도적 신뢰와 자정장치를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헌법 수호의 과정이라고 아까 탄핵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고와 이 선고 이후에도 우리는 지난 한 120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폭력 없이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폭력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만들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특히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들이 있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꼭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를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정치 행위들을 보면서 상당히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 또 야당에 쓴소리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 하시겠어요?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서 진영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뭐 이런 정치적 행위는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워 위험스럽게 된 네.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이런 후손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그런 번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오늘 현재 심판에서도 결정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서 사회 공동체로 이렇게 통합시켜야 될 그런 책무를 위반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뼈아프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지지는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뭐 당원을 비롯한 그런 보수 성향을 가진 많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을 반대하고 또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비판하고 질타하는 그 세력의 중심 정치 세력들에게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제 양 진영, 특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자나 극우, 양 극단에 서 있는 그 목소리에 정치인들은 쉽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균형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오는 거죠.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 올 파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시 서야 되는 거고, 저는 뭐 바람이 있다면은 87년 이제 이후에 이 헌법은 정말 낡고 이 권력 체제는 정말 크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개헌. 그래서 이 60일 대선 네. 기간, 조기 대선 기간 동안에 어느 진영의 후보든 간에 이 개헌을 꼭 약속해서 예. 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선에서의 국민적 판단이 도움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지금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결혼도 못하겠다는 비율이 60% 가깝고요. 애초에 저녁 자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비율이 30%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는 이 현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치의 반목과 대립이 일상생활에까지 또 사인과 사인까지 이렇게 갈라놓고 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분열상. 예. 이것이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분열상들이 정치의 선택의 영역으로까지 계속 확대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상생 정치의 제도화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우선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승복하고 특히 정치권이 나서서 승복한다는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아까 잠시 전에 잠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아쉽다. 국론 통일을 위해서 일부 국민들에게만 성원에 감사한다는 식의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혔는데 아직도 거부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만 기대서 네. 감사의 표시를 한다. 그거는 또 사저로 돌아가서도 사저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국민의힘에게도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아까도 김성대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합리적인 정당으로 보수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정당으로 그렇게 해야 또 우리 민주당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 예. 거듭나고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고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에 깃대어서 당권과 대권을 지려는 일부 욕심 있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휘둘려서 간다면은 이런 정치가 통합을 촉진하고 네. 앞장서서 그런 또 제도를 만들고 아까 개헌 말씀도 하셨지만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상생 정치를 위한 개헌도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네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모든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것을 오늘 하루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나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주도했던 의원들을 색출하자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또 격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소위 아스팔트 거구 세력들의 기대는 이런 정치적인 스탠스로 가지고 네네.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힘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할 것이다 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오늘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일이 뭐 6월 3일이 60일 이내에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례를 비춰봤을 때도 이제 뭐 짧은 기간 동안 뭐 경선부터 본선 후보자 선정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국민들이 많이 좀 따져볼 수 있는 기간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대선일을 가장 늦게 하기도 하는데, 김성태 의원님 뭐 잠깐 예상하신다면은 이 6월 3일 안으로 언제 조기 대선일이 정해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10일 이후에도 네네. 당시 이제 한교안 국무총리 대행이 이제 10일 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선거 공고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일정이 구체적인 이제 일정을 가지고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 관련 일정을 이제 쭉 제시하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덕수 총리 또 대행이 아마 더 빨리 전 하루라도, 왜냐하면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공고하니까 네네. 저 진영은 저는 별반 걱정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 블랙홀에 모두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 잠룡들도 그냥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윤심팔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등에 올라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그런 지지 도움이 있어야만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그런 손쉬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를 어떤 모습으로 해 들어가면서 또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50년 넘게 집권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유능한 정책가 또 인재로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저는 시간 하루가 촉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국힘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워내는 그 시간을 과연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느냐? 네네. 나는 쉽게 못한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렁으로 지금 빠질 수도 있고 예. 이걸 이제 지금 현재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권성동 이 투톱이 정말 큰 결심을 가져다 예. 줘야 될 그런 부분이죠. 최인호 의원님, 뭐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 바로 착수를 하는 건가요, 민주당은요? 예, 뭐 저희 당은 뭐 내일부터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경선 준비부터 들어갈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선에 나올 분들이 이제 의사를 밝히고 밝히면 어떤 룰에 의해서 경선을 할 것인가 룰 미팅이 있겠죠. 그럼 한 2, 3일 정도 룰 미팅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다음 주 주말부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의 당규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0%는 권리당원이고 예. 50%는 국민 여론조사로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50%는 권리당원을 그대로 하되 50%는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네네. 치른다 하는 그런 것인데 뭐 저희들은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대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오랫동안 대선 경선을 준비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네네. 또 뭐 김경수 전 지사 등 김두관 전 지사도 있고 여러 후보들이 잠재적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출마할 분들은 이제 결심을 하고 네.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봐집니다. 예, 김승대 변호사님, 오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헌재가 내놓은 메시지도 있거든요. 어쨌든 대선은 치러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헌재의 취지는 예.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 탄핵 소추 남발 등등 야당의 어떤 그 권한의 전횡에 대해서 그 이제 책임을 원인을 그렇게 이제 그 돌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 또 동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반드시 협치를 기본으로 전국을 운영을 해야만 되는데 예. 그것을 하지 않았던 그 일이 사실 그 사태의 먼 원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안 하니까 야당도 따라오는 거죠. 서로 극한. 그래, 우리는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권한 행사하겠다. 이거 탄핵 소추가 남발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사건 심판 대상도 아닌 내용을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나 다만 그 동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동기 면에서 따지고 볼 때도 대통령이 그다지 말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이번 정권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서로 다른 정파들 간에 반드시 타협과 조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네. 하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특히 앞장서 가지고 서로 국민들을 갖다가 분열을 조장하고 하는 행동을 삼가고 자기들도 아니 국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같이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할 말 하더라도 타협도 잘하고 해가지고 타협 정치를 좀 이루어야지 늘 반복 대립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없어져야 되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 들어볼게요. 김성 변호사님, 탄핵 찬반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문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읽어보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셨고 시작이라는 의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오늘 헌법의 이 재판소의 판결은 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민주공화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거나 폭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헌법이 그것을 제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여기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정에는 민주도 있고 공화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의 주권을 배제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맞서고 그 폭력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이 지켜졌고요. 예. 한편으로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창출되는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늘 정치적인 긴장 속에서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선출된 권력이라도 모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상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과 생각까지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게 민주공화정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적인 원리이자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제일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사안의 배경이자 또 결과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네. 이 결정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민주공화정을 지키려면 결국 국민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들이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대, 김상훈 변호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민주당 최이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치러질 차기 대선 국면에서도 짧은 기간 후보를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멸시와 반목보다 통합을 향한 마음으로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특보는 계속 이어지고요. 4월 4일 금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